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존의 독서교양 백관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6월 14일 일요일 11시 27분이 되었네요. 전 좀 멀리 좀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한 거의 3시간 가까이 그냥 좀 누워 있었더니 피로가 좀 풀리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역시 책 읽을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고 힘을 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지난 한 주 좀 바쁘고 뭘 했는지 책도 한 줄 읽을 시간 없이 지냈어요.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그렇습니다.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요. 오늘 조금 피곤한 관계로 2장만 읽을까 합니다. 좀 많이 짧아질 것 같아요. 어쩜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별 할 일은 없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관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관대학 저자 김갑수. 오늘 24장, 25장 읽을게요. 그럼 24장 유럽 중심주의의 세계사를 넘어. 서구 제국주의는 공식적인 식민 지배가 종식된 지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에게 깊은 현실적 피해를 주고 있다. 여전히 근대 유럽인이 고안한 문명주의와 보편주의는 인류 역사상 미증유의 살상과 파괴를 자행한 서구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럽 중심주의는 유럽의 방식만이 인류 역사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는 프로파간다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애처로우면서도 희극적인 일이다. 그들의 정신적 근저에는 모양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유럽의 학문과 역사를 전공했으면서도 스스로 자기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들도 적지 않다. 유럽을 사회 발전의 모델로 삼아 변경해서 유럽사를 평생 공부한 필자 같은 사람은 자신의 학문적 생애 자체에 엄청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근대 학문 자체가 베버나 막스의 개념들 위에서 구축된 이상, 그리고 이 개념에 따라 학문해온 이상, 이 개념들 바깥의 자유 공간을 탐사하는 게 지레에 두려울 뿐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민호 세계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유럽 중심주의의 사관의 극복을 위하여. 나는 이민호 교수가 학자로서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삶의 만년에 자신이 평생 전공한 유럽 중심 역사학에 대한 성찰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그가 세상을 뜨기 7년 전인 2002년 역사 비평에 실린 것이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함몰되어 있는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의 성과로 나온 책들이 바로 유럽 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한국 서양사학회 시리즈다. 이 책들은 쉽게 말해서 모양주의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비자주적인 학문 태도를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여전히 교조적인 좌파 지식인들은 자기들의 유럽 중심주의를 정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진보정당 주변에 얼씬거리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 진보 세력의 자주성 성취를 회방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한국의 보수는 미국 중심주의, 한국의 진보는 유럽 중심주의에 침륜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 중심주의와 유럽 중심주의는 다른 것일까?
19세기 유럽 열강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착취하여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인도를 잠식하고 중국을 밀어내면서 전 지구적으로 영토 약탈전을 벌였다. 20세기 들어 유럽인들은 급기야 자기들끼리 식민지 쟁탈을 위한 이전 투구를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1차 대전이었다. 결과 유럽이 쥐고 있었던 제국주의의 주도권을 미국이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 중심주의와 유럽 중심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시인 랭보의 수사를 빌리면 모두가 한 배에서 태어난 개새끼들인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고 유럽 중심주의의 일본판 아류인 친일 식민사관, 정체사관, 타율사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사학계 일부에서 절치부심하여 제시한 자본주의 맹아론이란 것도 시간과 함께 이면을 드러내게 되자 이건 역시 유럽 중심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이것은 더욱 불량한 역사관인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탈선하기까지 했다. 비교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윤해동 교수는 최근의 저작 식민주의의 역사학과 제구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독일 역사학파의 경제발전 단계론을 적용하여 조선의 봉건제가 부재했다고 주장하는 식민주의 역사학과 이에 대한 방어 논리로 마르크스주의의 발전 단계론을 적용하여 봉건제가 성립했다고 보았던 백남훈의 역사학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윤해동 교수는 이 두 역사학이 양극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의 모호한 경계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반문한다. 제국주의를 본받으려 한 일본의 유럽 4대주의가 먼저 있었다. 그리고 유럽 4대 플러스 일본 식민에 대한 진지한 연구 없이 저돌적으로 반발했던 조선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나중에 있었다. 우리가 유럽 중심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럽 중심주의와 자주는 공존할 수가 없다. 25장 평양의 여름휴가, 조선 사람의 본질. 북한 방문기라는 것들이 있다. 이 중에서 최악 중의 하나는 옛날 라디오에서 인기를 끌었던 김삿갓 북한 방문기이다. 이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재미동포 아줌마의 북한 방문기라는 것도 있다. 선의가 담긴 기행문이지만 나는 이런 류의 책들, 즉 그곳에도 사람이 썼네 식의 관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책들은 마치 중세, 근대의 서양인들이 동양을 방문하고서 쓴 이색 체험기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조선의 본질을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말하는 책이 있다. 평양의 여름휴가이다. 이 책의 저자 유미리는 1968년 일본산 동포 작가다. 그녀는 여고 1년 때 퇴학을 당한 후 동경 키스 브라더스 극단을 찾아간다. 이 발칙했던 15세 소녀는 극단 대표 히가시와 사랑에 빠진다. 남자의 나이 39세. 그럼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모질게 이어져 1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히가시가 암에 걸려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유미리는 임신 중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는 히가시가 아닌 다른 남자, 그것도 유부남이었다. 유부남과의 관계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파탄났고 묵은 연인 히가시가 죽은 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고 난 직후였다. 어느새 미혼모이자 유명 작가가 된 윤미리는 인터넷에서 19세짜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눈여겨보고 6년 후에는 아예 그를 집으로 들인다. 이렇게 하여 40대 여인은 26세 청년과의 동거에 들어갔고 아버지를 모르는 그녀의 아들은 엄마의 동거남을 형이라고 호칭한다. 사실 우리가 유미리와 같은 여자의 삶을 이해하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해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나는 일본의 엽기적인 사생활을 영위하는 작가가 유별나게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삶에 한사코 동의하려 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조금은 부대끼면서 이 책을 읽었다. 유미리가 아빠에 관해 간직하고 있는 기억은 폭력이다. 그나마 그런 아빠마저 유년 시절에 떠나보낸다. 그녀가 모국어를 전혀 익히지 않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싸울 때, 그리고 음험한 것을 상의할 때만 모국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조센징 엄마는 캬바레 여급 일을 하며 딸을 교육시켰다. 무스 사내들에게 웃음을 팔면서 키운 딸아이가 어렵사리 들어간 명문 여학교에서 퇴학당했을 때 캬바레 여급 엄마의 심사가 어떠했을지, 이후로 엄마와 딸은 한 번도 다정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중학교 2년 때부터 정신병원 치료를 받은 그녀는 20년 동안 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전화와 택배도 받지 못했다. 호텔 체크인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언제나 절박하게 글을 쓴 것은 그것만이 인간과의 유일한 소통이었기 때문이다. 이토록 절망의 나락에 빠져 살던 유미리가 조선 여행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 기행문의 핵심이다. 그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3번에 걸쳐 조선을 여행했다. 3번째 여행에는 아들과 동거남까지 데려갔다. 평생 지독한 불면에 시달려왔던 그녀는 조선에만 가면 고려 호텔뿐 아니라 백두산행 프로펠러 비행기에서도 혼곤히 잠을 이루었다. 그녀는 대동강변의 버드나무를 유달리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과 손을 잡고 대동강변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해질 무렵 대동강 강변을 걷고 있으면 자전거 짐칸에 젊은 아내를 비스듬히 태우고 때때로 뒤를 돌아다보고 말을 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 젊은 남자. 오른손에는 분홍색 막대기 캔디를 비스듬히 들고 왼손에는 자홍빛 도는 진달래 가지를 소중한 듯이 거머쥐고 걸어가는 대여섯 살 여자아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걷는 학생들. 아장아장 걷는 손자와 손을 잡고 가며 쉰 목소리로 자상하게 손자를 타이르는 중절모를 쓴 노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오즈 아스지로의 무성영화 같은 아름다움으로 가슴에 사무쳐 왔다. 123쪽. 이처럼 유미리는 비현실의 예술 세계에서나 느꼈던 아름다움을 조선에서 체험한다. 그녀가 감히 엄두도 내지 않았던 모국어 공부를 시작한 것은 첫 번째 조선 여행 이후였다. 한편 그녀가 이미 8번씩이나 한국에 다녀간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민망하게 만든다. 조선에서 생각을 바꾸어 놓은 어떤 큰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조선 사람들과 통역 없이 이야기하고 싶다. 대동강 맥주를 마시고 명태를 씹으며 우리말로 밤새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121쪽. 유미리를 변화시킨 것은 이념도 아니고 민족도 아닌 조선의 사람들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E.M. 포스터가 있다. 그의 소설 인도로 가는 길, 전망 좋은 방, 하워스 엔드 등에는 공통적으로 매혹적인 캐릭터의 여성이 등장한다. 놀랍게도 조선의 통역 처녀 설화시는 포스터 소설의 여주인공들을 방불케 한다. 유미리는 설화시에게 키레이의 우리말이 뭐냐고 묻는다. 아름답다입니다. 세미가 아니게 탄내는 뭐라고 하지요? 매미가 날아갔다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조선에서 아름다움을 보았을 뿐 아니라 유충에서 성충이 되어 날아간 대동강 버드나무의 매미에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것이다. 유폐된 채 40년의 삶을 처절히 견디어왔던 유미리. 이기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이고 엽기적이기까지 했던 그녀가 갑자기 눈이 열려 사회적 시야를 가지게 되고 민족적 조망을 펼치는 장면에서 나는 대타적 각성은 완강한 이념이 아니라
선량한 개인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새삼 생각했다. 여정이 다 끝나갈 무렵 안내인 조희두 씨가 유미리에게 자기 속마음을 내비친다. 우리 아버지는 유미리 씨와 같이 소설가입니다. 아버지가 쓴 소설의 제목은 조국 통일은 언제 됩니까? 였습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국 통일이 될 때까지 소설을 쓰지 않겠습니다. 처음 쓸 소설의 제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제목입니까? 조국은 통일되었습니다. 입니다. 298조. 앞에서 소상히 밝힌 것처럼 나는 자기 사생활을 이토록 까발린 기행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 유미리는 왜 자기 사생활을, 그것도 사생활과 거의 무관한 형식의 글에다 적잖이 노출해 놓은 것일까? 바로 이 점을 간파하는 독자가 아니라면 이 기행문의 가치를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녀는 조선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를 뿌리 없는 풀이라고 비하했던 유미리가 조선에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빛이었다.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들을 휩쓸다시피 한 이 주도 면밀한 이야기꾼은 글의 서두에 자신의 조선 방문은 사실 관광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도 관광이 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입증하기 위해 주역을 인용해 놓았다. 관광이란 관국지광, 즉 나라의 빛을 본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유미리는 조선에 가면 방의 커튼을 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잠이 깨어 침대에서 맨발로 내려와 창가로 가니 공기 자체가 빛을 발하며 새로운 하루를 향해 조금씩 열려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고서는 아침 해가 선명한 곳이라는 뜻을 지닌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나라 이름을 아침 햇살과 함께 가슴 가득 들이마셨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말씀드린 2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도 12시가 다 되었네요. 여러분 잘 쉬시고요. 다음 한 주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